예,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받은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 8개 정도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 들어오는 질문들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볼 테니까, 혹시 제가 질문 이야기하고 제 생각 얘기할 때 거기에 팔로우 질문 같은 거 생기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에 살펴보고 제 생각을 한번 또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8월 말부터 여기 산호세 주립대에서 석사과정 겸임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과정을 가리키고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과목을 가리키는데, 지금 제가 가리키는 학생이 77명이고요. 그 중에 80% 정도는 인도 학생들이에요. 인도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학부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석사로 왔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대부분은 인도에서 학부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다음에 자기가 번 돈으로 미국에 유학을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또 특이하게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중국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전부 다 대만계이고요. 한국계가 2명 있고 이란계가 좀 있고, 미국 백인 친구들도 한 3명 정도? 주로 인도계가 굉장히 많은 석사 과정이에요. 산호세 주립대라는 곳이 R&D로 유명한 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취업을 실리콘밸리에 잘 시키는 걸로 유명한 대학인데, 가성비가 좋죠.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미국에서 석사 과정 하면 보통은 한 6만 불에서 8만 불 정도 하기만 그런 거고, 여기서 생활하려면 집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보다 한 2배는 든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 가르치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제가 한국에서 국비 지원 과정 가르쳤던 내용들을 영어로 바꿔서 가르치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한국에서 국비 과정 가르칠 때 대부분 비전공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다가 직군전환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 대상으로 냈던 똑같은 퀴즈를 여기 석사 과정에서 내봤어요. 저는 석사 과정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일단 실리콘밸리로 넘어왔고, 또 특히 인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회사 생활을 3년에서 5년 했으니까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국비 지원으로 들어온 한국 분들이 점수가 더 높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회사에서 3년, 5년 일을 했다지만 보통 인도에 있는 인포시스 같은 SI 회사에서 굉장히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3년, 5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한 일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결국 한국이나 실리콘밸리나 사람들의 타고난 능력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구나. 결국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평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양 끝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벨커브 모양을 갖겠죠. 그거는 어디에 가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서 들어보면, 저도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인도계가 워낙 많으니까 절대수가 많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많고요. 또 여기에 영어가 되고, 또 문화적으로 질문 같은 거 자기 검열하지 않고 많이 하고, 때로는 그게 동아시아권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죠. 이번에 수업하면서도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 이게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실리콘밸리에 있으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자체는 큰 차이가 안 나는구나.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럼 결국 차이가 뭐냐? 환경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도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넘어오진 않을 거고요. 요즘처럼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또 인도나 중국계는 여기서 나중에 영주권 받기도 힘들어요. 미국의 영주권이라는 게 나라별로 쿼터가 나가는 건데, 공부하러 많이 넘어오는 인도계나 중국계는 그 수에 비해서 받는 쿼터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영주권 받고 계속해서 일하기가 힘들죠. 그거 보고 느낀 거는, 결국은 도전하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 뭔가 무모해 보이지만
인도 친구들처럼 3년, 5년 저축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불확실에 몸을 던진다는 거? 그게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퀴즈를 내고 숙제를 내고 채점을 한 다음에 오피스 아워 같은 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본인의 커리어에 관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과목을 앞으로 공부했으면 좋을까 뭐 그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들이 사이드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저한테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성적도 좋은가 하고 봤더니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느낀 거는 성적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한테 오픈소스 프로젝트 만들어서 보여준 인도 친구 하나는 제가 보기에 스타트업 하면 굉장히 잘할 걸로 평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를 덜 하죠.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 제가 구글 폼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질문 3개는 본인이 하던 직군이나 직무를 변경하는 것과 관계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요약을 하면 9년차 백엔드 개발자인데 테크니컬 프로그램 매니저로 직무를 변경할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여기 써주신 거를 보면은 PM으로서 제품을 완성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워서 직무 변경을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플러스인 부분이고, 약간 고민스럽고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 이제 개발이라는 업무를 접는 거, 그 다음에 또 주니어급으로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거냐? 개발자로서는 9년 차라는 경력이 있는 거지만, TPM이라는 역할로서는 처음 하는 거니까 그 분야에서는 약간 주니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첫 번째로 주셨고요. 그 뒤에도 좀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개발자를 하다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형태의 질문들이 2개가 더 있는데 요거를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직군이나 직무 변경은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하던 일을 바꿔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서포트 받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처럼 같은 회사에서 직무나 직군을 변경한다? 그것도 여기 컨텍스트대로라면 이분만 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어쩌면은 위에 매니지먼트에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커리어를 돌이켜 봤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에서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기회를 줬을 때 그랬던 경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힘들죠.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에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한번 저질러 보고 후회하더라도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성향 자체가 의사소통을 좋아하고 PM으로서 제품을 완성하는 것, 그거를 즐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백엔드 개발을 하다가 개발을 손에서 띄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가닥은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TPM으로 해보시고 뭔가 이게 나랑 안 맞는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다시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결정이라는 게 원웨이 도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끝. 난 다시 문 열고 되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은 이런 조건을 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해보고 그 뒤에 안 맞는다는 판단이 들면 난 다시 백엔드 개발자로 돌아가겠다. 그런 조건을 하나 걸어보는 거.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투웨이 도어가 되는 거죠. 문 열고 나갔다 아니다 싶으면 다시 열고 돌아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때 조심할 포인트는 무슨 업무건 처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 헤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일스톤을 짧게 잡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스트레스홀드로 못 넘어가고 너무 빠르게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6개월. 그거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년 정도 해보시고 그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개발자로서 보는 안목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주신 질문의 문맥을 봤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원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단순히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문맥으로 놓고 봤을 때 주변에서 준 기회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웨이 도어로 만들어서 1년 정도 내가 이거 잘하나 못하나 너무 생각지 마시고 평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계속하는 게 맞을까? 다시 개발자로 돌아갈까? 그렇게 해보시고 또 아무래도 이런 같은 회사 내에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로서는 9년 차지만 TPM으로서는 주니어라고 해도 사실 별 문제될 거 없어요. 이미 회사의 프로덕트를 알고 있을 거고 사람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뭐 연봉이 깎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직무 변경이나 직군 변경은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개발이라는 거는 한번 해보면 약간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잠깐 흐름을 놓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다양한 시각을 갖는 거,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저질러 보는 거, 그게 훨씬 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잘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 생각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한데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프로그램 혹은 프로덕트 매니저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앞과 비교를 하면 물론 제가 질문만 보고 인맥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금 회사에서 도전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능하다면은 같은 회사 내에서 그 회사가 나에게 맞는 환경이라면 거기서 서포트 받고 움직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쉬운 환경에서 내가 이미 사람들을 알고 문화를 알고 제품을 아는 환경에서 신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나에게 맞는 것,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 볼 수도 있겠죠. 이때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장선상인데 첫 번째는 잠깐 해보고 잘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6개월 정도 하면 뭔가 보이겠지. 6개월?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최소 1년 정도 내가 잘하나 못하나 너무 매일매일 생각하지 말고 평정심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잘하는 건 잘 안 보이고 못하는 게 눈에 더 잘 띄죠. 그냥 1년 정도 최소 열심히 해보시고 내가 정말 맞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거예요. 커리어를 놓고 보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대가 크다는 거에 예를 들어보면 한 6개월 하고 내가 잘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6개월 했더니 안 맞는다. 아,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안 되는 분야인 것 같아. 그럼 포기하기가 쉽죠. 최소 1년은 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무엇을 하건 재능의 문제로 보기 시작하면 남과 비교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좋은 포인트는 뭐냐? 원하시는 게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 원하는 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커리어 코칭 해보면 뭘 원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잘 몰랐었고 원하는 게 분명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지금 있는 환경이 맞는 환경이라면 거기서 꼭 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건 잠깐 하고 잘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이 경우에 잠깐 하고 잘할 거라고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건 나하고 안 맞아. 굉장히 빠르게 포기할 수 있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직권 전환을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롤 모델 얘기를 했는데 롤 모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심플 스텝스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멘토로 일을 할 때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어떤 커뮤니티가 있을 때 그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이라도 뭔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앞서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꼭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직군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넘어간 사람들 찾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비슷한 질문인데 아까는 좀 다른 직군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었죠. 근데 이번은 직군 자체는 같은데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혼자 일을 하든 그런 포지션에서 완전히 매니저가 넘어가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매니저 역할도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은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발자들 같은 경우 개발을 손에서 떼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치 개발을 손에서 떼는 순간 내 커리어가 훨씬 더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매니저로 올라가면 매니저 자리는 얼마 없으니까 그러면은 금방 갈 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던데 제 생각은 반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인을 해보려고 보면 좋은 매니저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개발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포지션에 있으시건 좋은 평판 쌓으시고요. 좋은 평판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 가치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본인이 맡은 업무를 성취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게 쌓이면은 좋은 평판이 되는 거고 좋은 평판이 생기면 가치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인 추천 형태로 기회가 생길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어디에 있건 성취하는 사람, 성취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 그런 거 중요해질 거고 지금 매니저 역할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계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4개월 경험해봤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하고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한 4년 정도 매니저로 일을 한 다음에 완전히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가장 힘든 게 퍼스트 라인 매니저, 맨 바닥에 있는 매니저들이 사람이 부족하면 본인이 코딩도 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일이 제일 많을 때예요.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가서 매니저의 매니저가 되잖아요. 그럼 오히려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실무를 할 일은 많지 않거든요. 미국에 와서 조인했던 스타트업부터 야후에 들어갈 때까지 등 떠밀린 느낌으로 매니저 역할을 하긴 했는데 내가 정말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판단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속 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야후에 시니어 엔지니어로 다시 들어갔고 코딩을 좀 하다가 제 위에 있는 매니저가 너 한번 매니저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받고 또 그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명확한 결정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피드백 잘 주고 부드러움과 명확함이 공존하는 그런 리더가 실제로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한번 개발이라는 경험을 그래도 어느 정도 깊게 해봤으면은 그 감을 놓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 개발을 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기술 트렌드나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더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위에서 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우선순위 판단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매니저 역할이나 리드 역할을 안 해본 개발자들은 우선순위 판단을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 본인이 원하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지 주변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리드 역할 계속 하시면서 한 1년 정도 더 해보시고 정말로 나랑 맞는다고 판단되면은 아예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한번 올인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커리어를 길게 보면 다양한 경험 해보는 거 그거 통해서 나에게 맞는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면 또 필요할 때 개발을 하려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야후 다니면서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간 다음에 마지막 4년 정도는 코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뭐 못한 거죠. 할 수가 없죠. 밑에 팀원들이 30명이 있는데 제가 코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안 하면서 내가 다시 뭐 코딩할 수 있나? 불안감 아닌 불안감이 있었는데 야후 그만두고 작은 회사 중심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또 코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코딩을 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이걸로
굉장히 고품질의 코드로 만들어내겠다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일단 빠르게 새로운 기능 만들어내고 검증하고 속도 중심으로 나가면서 좋은 사람 뽑아서 그 사람들이 내가 짠 코드를 리팩토링하게 하고 어느 시점에 나는 코딩하는 거에서 멀어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패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폴리보, 유데미 그런 회사 갔을 때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시작할 때는 저 혼자 시작을 했고 혼자 코딩하면서 사람들 뽑아가지고 팀빌딩해서 한 5명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코드는 전혀 바라보지 않았어요. 코드를 바라보면 코딩을 하려는 욕망이 생기기도 하고 끼어들려는 욕망이 생기니까 새로 뽑은 친구들한테 제가 짠 코드 제작성하라고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팀빌딩과 방향성에만 신경을 썼었죠. 그래서 장단점이 좀 뭐 명확하게 있긴 하지만 전문성이라는 트랩에 너무 빠지시지만 않는다면 리더는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 트랩에 빠지잖아요. 난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직성이 풀려. 그런 사람들은 리더 되기 힘들어요.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뽑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하나라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과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 팀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기술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팀이 10명인데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그거는 슬픈 일이고 내가 병목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매니지먼트로 가신다고 하면 전문가 트랩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뭐 하나라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과 한 방향으로 뛰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인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게 어떻게 도와주고 아쉬운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챌린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많이 고민해 보세요. 어떤 계기로 아이스 트랙에서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전환을 결정하셨나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 했어요. 뭐 누군가 팀을 맡긴 맡아야 되는데 맡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역할은 했지만 약간 등 떠밀린 느낌으로 나는 개발자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매니저도 해준다. 그런 느낌이었고 야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리더와 일을 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매니지먼트 트랙으로 가보자라고 결심을 했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능의 문제로 바라보면 포기하기 쉽죠. 저도 그때 힘들었던 포인트들은 뭐였냐면 채용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사람을 뽑아도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안 하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 꺼내면 날 싫어하지 않을까?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같이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힘들었었어요. 그거 한 1년 해보니까 그때부터 나름대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었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지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래서 처음 3개의 질문은 직군, 직무,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질문 3개 정도는 어려운 대화 혹은 기대 수준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회사 생활에서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환경이라면 항상 어려운 게 아쉬운 거에 관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혹은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기대 수준 관리하는 거. 그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고 또 똑같은 질문이 이번에 구글 폼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팀원과 이야기하다가 팀원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본인이 지금 일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곧 승진을 하거나 보상이 크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전에 커리어 코칭했을 때 비슷한 질문이 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고 제가 야후에서 처음 매니저 할 때 실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저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러한 기대 수준의 다름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만 마음속으로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계속 고민 중인 건지 아니면은 이 이야기를 팀원에게 꺼내본 적이 있는 건지 그거를 물어봤는데 대부분 꺼내보지 않은 거죠.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 간극이 점점 커지죠. 팀원은 계속 자기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기대가 점점 커질 텐데 나중에 승진이 안 되거나 보상이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올라가면 당연히 실망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앞단에 잠깐 불편했으면 큰 문제 없이 끝났을 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하는 질문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느냐? 이야기 꺼낸 적 없다라고 하면은 왜 안 꺼냈냐? 빨리 꺼내서 좀 작을 때 충돌을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크기의 문제로 커지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드리죠. 이런 때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기대 수준 관리라는 거예요. 내가 됐건 상대가 됐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그 기대가 큰데 충족이 안 되면 그만큼 실망이 크다는 거죠. 어려운 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리고 이제 뒤에 질문이 두 개가 더 어려운 대화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대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과 관계된 얘기죠.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 뭔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는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실 포인트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지금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기심을 갖는 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나는 그거를 알고 싶어.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건 개입을 줄이고 싶어.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갖는 게 중요해져요. 호기심을 안 가지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어쩌면 잘못된 생각은 나 사람 잘못 뽑았어. 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경우 또 상대방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말을 꺼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포인트에서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사람 논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처럼 이성적인 사람일 텐데 왜 저런 생각을 할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무엇인지 난 알고 싶고 그걸 통해서 개입을 줄이고 싶어.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지셔야 될 생각이고 두 번째는 모든 아쉬운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사람의 뭐 식습관 그런 것까지 내가 참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줄까 말까 어려운 대화를 꺼낼까 말까 결정하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한테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지?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나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아쉬운 게 너무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아쉬움이 무엇인가? 하나만 내가 나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보고 그게 명확해지면 그 다음 스텝으로는 뭐를 생각해 보냐면 뭐 이 정도는 큰 문제 아닌가? 아니면은 요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개입이 커질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개입이 커지거나 큰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것 같다. 지금 이야기를 안 꺼내고 나 혼자 사귀고 있으면은 매일매일 저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이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잠을 못 잘 것 같다. 제가 야구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팀원한테 말을 안 꺼내고 혼자서 그 사람을 미워한 거죠. 이야기를 안 꺼내면 나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을 내가 나쁜 사람 만들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기대를 갖고 있더라. 그럼 이것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기대는 계속 커질 텐데 내 생각은 안 그러니까 간극이 커지는 거죠. 무엇이 됐건 간극이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야기하는 거로 결정을 해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안 하면 간극이 커질까? 그래서 간극이 커진다는 판단이 들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어려운 대화를 꺼내는 걸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경험이 없을 때 야후에서 매니저 처음 할 때는 이런 거를 동시에 생각을 하니까 아 골치 아파.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내 생각이 맞긴 맞는 거야? 이야기하면 상대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동시에 다 하니까 그냥 고민만 하다가 말 안 하는 걸로 결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기로 다 생각해 놓고
1대1 미팅 딱 얼굴 보고 불편함에 숨어버리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동시에 생각하지 말고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구나. 어떤 게 아쉬운 건지 이 아쉬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상대를 미워하거나 상대가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거나 그러면서 그 간극이 점점 커질 것 같다? 그런 판단이 들면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이야기를 꺼내는 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느냐? 공격적으로 꺼내면 안 되죠. 왜 맨날 늦느냐? 그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맞고요. 1대1 상황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 뭔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되면 항상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방향과 상대가 갖고 있는 방향이 지금 온라인되어 있는가? 그게 안 맞는다고 하면 아쉬움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동의 목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기대 관찰 개입의 순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대는 이랬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다. 여기에 개입이 존재하는데 이 개입을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누군가 팀원이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업무를 끝내야지 그걸 받아서 내가 업무를 하거나 다음 중요한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이 일을 늦게 하고 있다. 이야기를 안 꺼내면 상대는 모르죠. 나 혼자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제가 야후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폭발하지 말고 빠르게 터트려 보는 거야. 이 A라는 업무가 나는 이번 주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 기대인 거죠. 오늘 아침 스탠드업 미팅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다음 달이 돼도 안 끝날 것 같다. 이게 내 관찰인 거예요. 이렇게 기대와 관찰을 얘기한 다음에 이 업무의 데드라인에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이게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문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될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이 질문 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그 토픽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개인적으로 잘 안 맞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능한 한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런 행동 방식이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죠. 레벨이 올라가고 커리어가 쌓이고 하다 보면 개인기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결국은 누군가와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 협업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동일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다른 의견, 이견을 좁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질문을 주신 분 같은 경우 주니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약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1%씩 내 컴포트 존 바깥으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사람이 확 바뀔 수는 없죠. 그냥 매일 행동 하나라도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해보겠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불편하니까 피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문제가 되기 전에 본인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 이 사람과 나의 의견이 다르다는 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내 의견이 항상 옳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한번 이야기 꺼내 보시고 같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포인트를 내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사람도 내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충돌이라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약간 걱정되는 포인트는 말을 꺼내서 판단하기 전에 너무 첫인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강해지면 나중에 좋은 면접관이 되기 힘들어요. 안 좋은 면접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인상으로 사람 결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혹은 이력서 보고 아, 이 사람 이력이 너무 좋은데 꼭 뽑아야지. 좋은 면접관은 이력과 이 첫인상 관계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인터뷰 시간 동안 본인이 물어봐야 됐던 질문들 다 물어보고 면접 끝난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고요.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후배의 성장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미팅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후배는 오히려 나에게 힘든 일을 떠넘겼다. 그렇게 믿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컨텍스트를 잘 제공해 주셨는데 별도의 컨텍스트는 뭐냐? 최근에 이직한 회사였고 전 직장과 비교했을 때 조직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무조건 복장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화의 조직에서 후배의 성장을 위해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어떤 회사가 됐건 처음 옮기게 되면은 그 회사의 문화를 좀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도로 이런 기회를 후배에게 만들어 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배 관점에서는 과거에 그런 일들이 그 위에 상사들이 본인이 하기 싫은 일들을 넘기는 용도였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관점에서 봤을 거고 그래서 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멘탈 브레이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행동 규범이라는 게 새로운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환경에서의 행동 규범에 맞출 필요는 없죠. 새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공유를 해야지 또 그 회사도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개입이 존재하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이 회사의 실체 사이에는 어떤 개입이 있는가 그거를 알면 행동을 좀 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부터는 일을 맡기거나 할 때 그냥 좋은 의도라고 설명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 같은 것도 혼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눠서 해보는 거예요. 시작 부분은 내가 할 테니까 그 뒷부분은 당신이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개인 커리어 코칭 했을 때 들어왔던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뭔가 일을 다 했는데 매니저가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본인이 발표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슬펐다. 배신감을 느꼈다. 그거를 저한테 터놓았어요.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그런 아쉬움을 매니저에게 표현한 적이 있냐? 그 매니저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냐? 호기심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상상해 본 적이 있냐?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속으로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매니저를 미워하는 거로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이 발표하고 싶으면 발표하고 싶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대신해서 매니저가 발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하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이제 반대 상황이지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같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건데 이제 막 신입으로 입사하신 분인 것 같은데 주신 질문이 뭐였냐면 팀에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니어로서의 역할, 주요 역량,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더 주셨던 질문은 리더, 관리자 입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 눈여겨보게 되는 팀원은 어떤 사람인지 그 반대 팀원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주니어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 수 없죠. 당연히 모르는 게 많고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좋은 주니어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일으키지 않는 사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아는 사람. 비슷한 문제를 발생시켜도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그거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를 가르쳐 줄 때 그 하나를 숙지하는 노력을 하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코칭이 가능하냐? 저는 그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는 항상 중요하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느냐, 동시에 질문을 잘하느냐. 질문도 자기 검열을 하면 못한단 말이에요. 인도 친구들이 타고난 건 그거예요. 자기 검열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앞단에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안 좋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서 문맥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업무 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갈리지? 중요한 일 같은 경우 어떻게 끝나야 성공이지 실패이지 그런 거를 좀 앞단에 파악을 하고 일을 하니까요.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노력이 맞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주니어일수록 저는 자기 검열을 하지 않고 질문 잘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 관점에서 시니어나 리더의 관점에서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도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해지죠.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렇게 뭔가 질문의 폼질을 따지거나 면박 주거나 그러면 사람들 질문 안 할 거라고. 혹은 난 모든 걸 아니까 나는 정답만 얘기할 거야. 리더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질문하기 힘든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지 않으면 나쁜 질문은 없다.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건 그 질문에 의도를 파악해서 잘 대답해 주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더 편하게 질문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건강한 충돌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꼭 주니어라는 관점을 떠나서 리더 관리자 입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팀원은 누구냐?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갖고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오늘 왼쪽으로 가기로 했으면은 내일도 왼쪽으로 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선 그게 그렇게 좋은 특성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특히 작은 스타트업이면 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 늘어나면은 의사소통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면 사람이 늘어날 때 생기는 성장통이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성장통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숫자는 늘었는데 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팀원의 수는 2배가 됐는데 매출은 2배는커녕 한 1.2배, 1.3배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인재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빨리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을 뽑는 사람들 자체가 임파스터 신드롬에 빠져서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못 뽑는 거예요. 그러면 수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역량은 안 늘어나는 거고 또 그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려는 조직의 방향, 회사의 방향을 바꿀 때마다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면 보통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월급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늘 생기고 그래서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던데 저는 사실 그 의사소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지만 훨씬 더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인 역량 그런 거 기본은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이 되고 긍정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직장이 아니라 다음 직장에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제가 다른 직장 갔을 때 지인 추천 통해서 같이 일하려고 데려오게 되고요. 반대 관점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주변의 기대를 생각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제목을 근속연수의 중요성이라고 달았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실리콘밸리 출신 유명 스타트업 CEO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한 회사에서 최소 5년, 6년 이상은 근무해야 일 잘 너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한 조직에서 인정받고 살아남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며 2, 3년 근속은 그렇지 않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 기용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문맥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회사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CEO 역할을 하시는 분 관점에서는 당연히 누군가 오래 있으면 더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는 그분의 관점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개인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맞는 환경에서 버틸 때 그때 분명하게 성장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틀리다 맞다라고 말을 하긴 힘든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완벽한 환경이라는 건 없다는 거. 명암이 있죠. 나에게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뭔가 안 맞는 부분이 더 부각돼서 보이는 거예요. 보통 내부자의 시각이 훨씬 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우리 회사는 망할 회사 같고 밖에 있는 다른 경쟁사는 훨씬 더 좋은 회사인 거. 그 회사도 가서 일을 해보면 분명히 명함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뭔가 힘들고 여기가 나에게 맞는 환경이야? 그런 의문이 든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고 회사의 비전 미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얼라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버틸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분명히 오래 있을수록 배우고 얻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CEO 분께서 얘기한 의견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그 반대 경우,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다? 특히 내 매니저하고 잘 안 맞는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공헌만 생각하고 있는가? 내 매니저나 주변에서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 공헌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거 다 고려해 봐도 내 매니저랑 너무 핏이 안 맞는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하는 일 자체가 나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죠. 이력서에 3년, 4년 이상 일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질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거는 나죠. 이력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란 말이에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만 안 맞는 환경에서 내 탓하면서 고생하고 자신감 잃으면 나중에 좋은 환경 가서도 잘 하질 못해요. 안 맞는 환경에서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되 사람이 괜찮고 내 매니저와 내가 잘 맞고 회사에서 하는 일의 방향성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러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버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저는 오래 다닌 회사는 7년, 5년 다녔고요. 짧게 다닌 곳은 3개월, 8개월, 9개월 다녔어요. 8개월, 9개월 다닌 곳은 회사가 망했든지 그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조직을 없애면서 시간 주고 알아서 나가라고 했던 케이스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퇴사했던 케이스들 중에 2년, 3년 안으로 다녔던 곳들도 꽤 있죠. 남의 의견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 관점에서 나의 정신건강, 나를 사랑하는 쪽에서 생각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미리 들어왔던 질문들 정리했던 거는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부터 질문이 계신 분들 채팅창으로 올려주세요. 같은 회사에서 직무 변경을 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라고 해주셨는데 이직을 하면서 직무 변경, 아이스에서 매니지에서 성공한 케이스의 예시가 있을까요? 현 회사와 핏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직을 고민 중인데 직무를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매니저 역할을 안 했는데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걸로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작은 회사로 옮길 때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떤 규모의 회사에 다니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안 맞는 환경에 가서 처음부터 매니저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경이 나에게 맞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인 추천이 생각보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일수록 중요해지는데 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떤 회사인지 분위기 파악을 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 인터뷰 프로세스가 다 쉬워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앞단은 쉬워지죠. 이력서 빠르게 통과될 거고 면접 자체가 아주 느슨해지진 않겠지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약간은 느슨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환경이 안 맞는다고 판단하신다면 지인들 중심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내가 믿는 지인이 추천해주는 회사로 한번 지원해 보시고 거기서 처음부터 매니저를 하는 것보다는 처음 몇 달은 그냥 아이스로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매니저로 간다든지 뭐 아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매니저 해보는 거 좋겠죠. 하지만 매니저 역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동시에 두 개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도 바뀌고 내가 하는 업무도 바뀌고 이 매니저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헤매는 것들이 뭐가 제일 많냐면 어려운 대화를 잘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거냐. 그게 중요해지는데 실패도 해봐야 되고 실수도 하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야 되는데 회사와 동시에 바뀌면 고정된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약간 힘들 수 있죠. 다음으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 한번 볼게요. 미국 조직에서는 실무자 혹은 매니저로 일하면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궁금합니다. 팀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팀은 실수는 다 하는 거죠.
그게 악의적인 실수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실수는 반복만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예를 들면 뭐 기술 부채 같은 것도 그런 건데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면 기술 부채를 안고 갈 수밖에 없죠. 작은 기술 부채를 다 갚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큰 사고가 터질 거고 그때부터 중요해지는 거는 매니지먼트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술 부채가 쌓이다 보면 큰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큰 사고가 터지면은 재발하는 거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하게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해가 없는 조직에서는 기술 부채로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를 낸 엔지니어를 처벌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기술 부채를 안고 개발을 했던 건데. 그때 맞는 관점은 우리가 기술 부채를 이제 갚을 때가 됐구나. 이때부터는 동일한 대형 사고가 재발하는 거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약간 핀트가 안 맞았을 수는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실수를 실수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물론 모든 조직이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제가 다녀봤던 13개 회사 중에 좋았던 회사들은 실패가 용납이 되는 조직들이었어요. 저는 특히 주니어들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요. 주니어는 모르는 게 많은 사람들이죠. 당연히 실수도 하게 돼요. 잘하는 주니어들은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고 똑같은 질문 반복해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한국 작은 스타트업에서 개발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시니어, 중니어, 주니어가 평가 기준이 있으신지요? 그에 따른 평가 보상 방법이나 방식에 대한 조언이 가능할까요? 이게 작을 때라는 사실 힘들죠.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나름대로 레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마 회사 내에 레벨이 없을 텐데 레벨이 있으면 레벨에 맞게 평가하면 되고요. 레벨이 없으면 나름대로 레벨을 만들어 보세요. 이 사람은 시니어, 이 사람은 중니어, 주니어. 그런 다음에 그 레벨에 맞는 기대 수준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기대 수준에 맞춰서 평가가 돼야 될 거고 또 그 레벨별로 연봉 레인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연봉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녔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도 작을 때는 레벨이 없어요. 개발자가 5명인데 거기서 레벨 갖고 있는 거는 오버헤드가 더 크죠. 근데 이러한 개발 조직이 50명, 100명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레벨이 없는 경우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요. 첫 번째는 주니어들이 힘들어요. 주니어들은 사실 시니어들과 비교가 되면 안 되는데 레벨이 없는 환경에서는 다 같이 묶어놓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나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은 사람들하고 되고 또 레벨이 낮을 때, 주니어일 때는 포켓몬 고고처럼 포인트가 올라가서 레벨이 올라가는 그런 재미를 느껴야지 직장 생활이 더 재밌는데 레벨이 없으면 그런 재미를 못 느끼죠. 제가 다녔던 회사들 중에 폴리보와 유데미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주인했을 때는 레벨이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시리즈 BC 받고 개발과 전체 인력이 150명 넘어간 다음부터는 레벨링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레벨을 정해놓고 그 레벨로 집어넣고 평가 기준이 레벨에 따라 달라지고 그때부터는 연봉도 레벨별로 레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안 정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공헌, 컨트리뷰션과 전혀 관계없이 회사 사람들이 연봉을 받는 무질서한 세상이 생기더라고요. 그전 직장에서 얼마나 받고 있었느냐, 들어올 때 얼마나 니고시에이션을 잘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다 보니까 실제 회사에서 하는 공헌과 이 사람들이 받는 연봉 사이에는 굉장한 괴리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다 해결하긴 힘들 텐데 저라면은 적어도 레벨이 없는 조직이라면 레벨을 암시적으로라도 만들어 놓고 그 레벨에 맞춰서 평가하시고 보상을 직접 조정하실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 정하시고요. 이렇게 앞단에 미리 피드백을 줘야지 바뀔 사람 바뀔 거고 나중에 본인이 기대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덜 놀라고 덜 화를 낼 거예요. 그래서 좀 앞단의 불편함과 친해지는 것이 뒤에 큰 문제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가 없는데 AI 도메인에서 일하게 되어서 부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테크니컬한 백그라운드가 없지만 AI 도메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개발자로 일을 하시는 건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시는 건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시는 건지 개발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의미가 없는 직군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결국은 좋은 제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실제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건가? 오히려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그림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계속 신경 쓰시고 하지만 실제로 개발을 하는 사람들, AI 모델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는 거는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관점에서는 간단한 온라인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 조금 더 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한 사람들 찾아서 많이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의 용어,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하는 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하시는 역할이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프로덕트 매니저나 디자이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개발자라고 하면 분명히 그 회사에서 뽑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뽑은 사람, 나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혼자 다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하고 이야기 많이 해보세요. 객관적 실력 대비 주관적 자존감의 격차가 큰 경우, 내적 욕망은 큰데 혼자 불만이 가득한 경우, 나 홀로 개발 천국을 꿈꾸는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참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죠.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공헌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 공헌이 무엇인가? 그거를 많이 생각해 봐야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좋은 평판 쌓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특히 개발자들이 이런 분들이 많죠. 기술적인 전문성에 매몰이 되면 회사에서 레거시 시스템 쓰는 거 너무 싫어하고 자기 커리어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그러한 스탠스를 너무 강하게 가져가는 경우 본인이 본인의 평판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또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커리어 초기에는 평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죠. 40 넘어가면 그때부터 평판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좋은 평판이 쌓인 사람들 긍정적인 태도로 받느냐, 뭔가 아쉬운 부분을 포인트 하더라도 톤 자체가 긍정적이냐, 맨날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도 제시를 하느냐. 그런 게 잘 밸런스가 되고 본인이 맡은 일을 성취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은 평판 쌓이는 거고 지인 추천 생기면서 커리어 후반기가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주변에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평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인 추천 안 생기고요. 커리어 후반기에도 40 넘어서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이력서 내서 처음부터 다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문제냐? 평판이 나쁘면 레퍼런스 체크할 때 걸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을 것 같은 사람들 뽑아도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레퍼런스 체크하다가 안 좋은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온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래서 항상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직장이 바뀔 때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공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 내가 했으면 하는 공헌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피드백이 어렵죠. 어렵지만 또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 분위기가 나빠져요. 그래서 그냥 키웠다가 나중에 큰 충돌 만들어내는 것보단 지금 좀 더 작을 때 터뜨리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언제 경기가 좋아질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경기는 사이클이죠. 지금은 좀 안 좋은 사이클인 거고 언제 다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만큼 경기가 안 좋았던 때가 제가 미국에 막 넘어왔던 2000년서부터 한 2003년 말까지였거든요. 닷컴버블 꺼지면서 경기가 안 좋다가 9/11 터졌을 때 정점을 찍었었는데 2001년 9월 11일이었죠. 그때 제가 다녔던 회사가 망한 거예요.
시리즈 B 펀딩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투자자들이 다 중단하고 그래서 다른 회사에 헐값에 팔리고 끝났는데 그 시점서부터 경기 복구되는데 2년 정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0년 3월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3년 9개월 그 정도 걸린 거죠. 요즘 산호세 스테이트에서 석사과정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이 친구들 자기가 3년 5년 인도에서 번 돈 다 들고 공부하러 왔는데 어떤 친구들은 내년 여름에 졸업하고 어떤 친구들은 후년 여름에 졸업하는데 잡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안쓰러움이 있죠. 이거는 인도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지난 6월에 졸업한 제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 알기는 힘든 것 같지만 경기가 언젠가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회사에서 아무도 손대지 않고 방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할게요. 나섰다가는 자기 일이 될 것 같아서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가 그런 일이 답답해서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지만 그게 제 업무가 될지 두렵습니다.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 다들 어려운 질문을 올리시네요. 중단할 때가 되어 간다는 얘기인데 눈에 띄는 일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뒤에서 숨어가지고 하는 일들이 인정이 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일수록 내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오너십을 가지고 자기 업무 바깥으로 나가서 누군가 뭐를 했을 때 인정해주는 문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보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를 매니저 분하고도 한번 해보시고 회사가 정말 작아서 대표님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대표님하고도 한번 얘기해보고 이러한 변화는 탑다운이 안 되면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결국은 평가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바뀌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갖기는 힘들죠. 그래서 저라면은 위에 상사랑 먼저 얘기해 볼 것 같고요. 회사가 작고 대표를 이미 잘 아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한번 공론화해 보는 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조직이 정말 나한테 맞는 조직인가?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후회가 덜 남을 거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질문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를 지원하면서 그 지원하는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나의 가치를 말하고 싶어요. 쑥스럽게도 그동안은 많은 일을 해왔지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 만한 걸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1부터 10까지 잘해요 라는 말보다 나의 가치를 만들어 왔다는 거. 그래서 지원하는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요? 조금 더 문맥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요즘 보면 흐름을 가지고 일을 오래 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약간 경기가 나쁠 때 잡을 찾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흐름이란 무엇이냐? 예를 들면 비슷한 도메인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스타트업 중심으로 이커머스 도메인 같은 데서 계속 일을 했다든지 그래서 뭔가 흐름이 있으면 조금 더 뾰족한 나만의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그거를 가지고 어필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좀 경기가 나쁠 때는 다음 잡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케이스에는 저라면은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일해봤던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좋은 사람들 한번 다 적어보세요. 내 매니저일 수도 있고 같은 팀에서 일했던 동료일 수도 있고 옆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다 연락해보세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다음 잡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다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갖고 계셨다면 조금 더 편할 거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들, 잘 맞았던 지인들 중심으로 다시 어떤 일을 할지 잡을 찾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력서 낼 때 커버레터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판에 박은 듯한 커버레터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또 그런 커버 레터는 공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고 다음 후보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경험, 재미난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커버 레터를 약간 좀 눈에 띄게 특이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력서를 많이 내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과거에 잘 맞았던 지인들, 옛날 매니저들을 연락해 보시고요. 동시에 이력서를 나의 여정을 눈에 띄게 톡톡 튀게 저라면 만들어서 내볼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커버 레터를 쓰기 때문에 혹은 자기소개를 쓰기 때문에 판에 박은 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공간을 차지할수록 더 문제가 되고 하지만 뭔가 눈에 띄는 거 나의 경험, 경력을 잘 포장할 수 있는 형태로 쓰신다면 이력서 스크리닝을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3년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제 고민은 자신감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자신감 부족이 제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니 업무 논의를 할 때도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자신감 부족의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 커리어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홍님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성향 자체가 너무 겸손하다.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뭐냐? 과거의 어떤 사건, 그거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거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신승리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가짐의 변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잘 안 됐을 때 실수했어,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배웠어. 다음번에 더 잘할 방법을 찾았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과거를 돌아보거나 회고하실 때 안 좋은 거, 아쉬운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잘한 거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회고는 잘한 것의 양이 아쉬운 것보다 더 크거나 비슷할 때 건강한 회고가 돼요. 아쉬운 것만 회고하면 그건 회고가 아니고 자아비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생각을 많이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건데 매일매일 하나라도 내 자신감을 보이는 행동을 해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팅 때 손 들고 질문하기. 그 다음에 아까 써주신 내용처럼 뭔가 재밌어 보이는 업무가 있을 때 손 들고 하겠다고 해보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는 느낌보다는 하루하루 나에게 불편한 일을 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자신감이 떨어졌던 때는 있죠. 언제였냐면 나에게 안 맞는 환경에 있을 때는 확실히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야후에 7년 있었는데 처음 4년은 되게 재밌었어요. 마지막 3년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러한 환경에 있으면서 회사 탓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몰랐던 거는 망해가는 조직에 있으면서 주변의 동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놈이었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 금목자학인 거예요. 결국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나도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고 거기서 생긴 가장 큰 상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1년 놀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자신감을 내가 잃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앞에 새로운 기회들이 생겼는데 그 기회를 못 잡더라고요.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까다로워서 그런 기회를 안 잡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놀면서 돌이켜보니까 안 잡은 거는커녕 못 잡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버틸 수 있을까? 커리어가 길어지다 보면 당연히 업앤다운이 있죠. 평정심 갖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에 일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거더라고요. 좀 더 자신감 가지시고 매일매일 하나씩 내가 안 해본 행동, 불편한 행동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좀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나는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2주 후에 또 다른 세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